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사회와 윤리라고 하는 단원을 시작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직업과 청렴의 윤리 단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프린트 8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맨 위에 생각해봄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나요? 이건 교과서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 대상자인 복권 당첨자는 그 많은 돈을 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업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돈을 버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인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먼저 직업이 경제적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봉사인 거지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경제적 보상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노예가 아니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해야 하는 것이고 하루 이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지속하는 그러한 속성을 보였을 때 우리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런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동양에서는 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업이라고 하는 한자는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유교에서는 하늘이 우리에게 그러한 직업을 내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하늘이 시킨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우리 프린트에는 서양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건 PPT가 없으니까 프린트를 보면서 살펴봅시다.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위상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보케이션은 종교적 의미로서 신이 그렇게 부여해 주었다라고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간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직, 소명직, 전문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직업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생계 유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말했듯이 직업은 경제적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한대요. 하지만 아까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았듯이 이 생계 유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능도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장을 유지한다라고 대답했었어요. 그러한 것의 예시로 먼저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자아실현이란 내가 잠재력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발휘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는 이러한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들을 의미하여요. 이러한 자아실현은 뒤에서 우리가 살펴본 다양한 학자들이 강조하게 될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기능으로 사회참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고 수행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서 내가 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대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각자의 시대상으로 어떤 시대가 이러한 직업의 의미를 강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러한 것, 중세 그리스에서는 이러한 것, 근대는 이러한 것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 뒤에서 살펴볼 학자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더 자세히 봅시다.
이제 우리는 프린트 9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학자를 살펴볼 건데요. 이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때 사람이에요. 프린트 8페이지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직업을 통해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고 덕의 실현을 강조한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텐데요. 여기 우리 PPT에도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또한 우리가 강조해서 봐야 될 부분은 고유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플라톤은 각자가 타고 태어난 고유한 기능이 다르다라고 보았고 그 기능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한다면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각자 무엇인지 그리고 성취하게 되는 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한 덕에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역할이 다르다, 분담해야 된다 라고 플라톤은 강조합니다. 자, 여기 PPT에 나오는 이 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봅시다. 일단 플라톤은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류하였어요. 우리는 이성, 기계, 욕구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을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여기 계층이라고 하는 거 보이나요? 국가는 총 3개의 계층으로 분류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 부분은 프린트 9페이지 밑에 주석 5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가를 인간의 영혼이 확대된 것으로 보았으며 국가의 정의도 영혼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3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치자라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이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여요. 이 통치자는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냐면 그 나라가 최선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통치하는 부분들을 의미해요. 그러한 통치를 잘 하려면은 어떠한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지혜라고 하는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갈지에 관련된 지식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알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하는 덕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로 이 이성이라고 하는 우리 능력을 잘 발휘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덕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위자라고 하는 계층을 살펴봅시다. 방위자는 군인을 의미해요. 군인의 역할은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우리나라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계층을 의미해요. 이러한 계층이 가장 능력을 잘 발휘한다면은 어떠한 덕목들을 성취하게 되느냐? 용기라고 하는 덕목을 성취하게 된대요.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을 때 목숨을 잃진 않을까? 내가 목숨을 잃어서 우리 가족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덕목들을 용기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지 않을 것 이런 것을 구분하고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덕목들을 용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방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계라고 하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 옳은 것을 실천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하지만 그때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 내릴 능력이 다소 부족해요. 그래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이성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이것이 옳은 거야, 저것이 그른 거야 라고 알려준다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자라고 하는 계층을 살펴볼게요. 이 생산자라고 하는 계층은 말 그대로 다양한 것을 생산하는 계층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물건들을 생산한다거나 그러한 생산하는 계층들은 어떠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냐면 다양한 것을 욕구한다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더 많이 열심히 생산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욕구들은 적당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욕구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양한 것을 탐욕하는 그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는 다양한 욕구들을 절제하는 덕목을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절제라고 하는 덕목은 영혼의 세 부분 모두가 다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라는 것이에요. 플라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국가에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통치자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치자는 지혜라고 하는 덕목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용기와 절제, 세 부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방위자 역시 생산자보다는 위의 계층이기 때문에 지혜를 갖지는 못하지만 용기와 절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절제라고 하는 덕목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역할들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다른 계층의 일을 간섭한다거나 방해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면 각자가 자신의 덕목을 실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덕목들이 조화를 이룬다면 마침내 얻게 되는 덕목이 정의라고 하는 덕목이에요. 그러한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거나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플라톤은 이해하였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프린트에 그리고 PPT에 적혀져 있으니까 같이 살펴봅시다. 인간의 영혼은 이성, 기계,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다면 이성은 지혜, 기계는 용기, 욕망은 절제라고 하는 덕목들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성적 능력을 다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통치자가 되고 기계의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방위자, 욕망의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생산자의 그런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통치자라고 해서 기계와 욕망의 능력을 안 갖고 있거나 생산자라고 해서 이성과 기계의 욕망을 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많이 갖고 있다. 비율적으로 그러한 부분의 능력을 다소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통치자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한다면 지혜, 방위자는 용기, 생산자는 절제 덕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층이 각자 본분에 맞는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은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마침내 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의 지문에서도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통치자는 지혜, 방위자는 용기, 생산자는 절제를 발휘하여서 조화를 이룬다면은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덕목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각자가 자신의 역할들을 자신의 직분을 잘 수행해야지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문에서도 그러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일에 참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장인이나 상인이 생산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전사계층이 방위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전사들은 방위자, 그리고 통치자 이런 계층들로 옮기려고 한다면은 국가는 파멸될 것이다. 정의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플라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가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PT엔 없지만 우리 프린트의 주석 부분을 보면은 수호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수호자는 통치자와 방위자 모두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뒤에 큰 따옴표에 집이나 건물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보이나요? 이것은 사유재산을 금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방송은 무시해주면 됩니다. 자, 계속 수업해 볼게요. 수호자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플라톤은 보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사유재산을 허용해 주었을 때 그 사유재산을 탐욕하여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플라톤은 수호자의 사유재산을 금지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통치하고 나라를 방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번 절제에 관련된 이야기는 위에서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3번은 영혼을 이성, 기계, 욕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도 역시 그러한 영혼의 세 부분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면 지혜, 용기,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덕목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플라톤의 내용들 다 이해되었으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중세 그리스도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제 고대에서 중세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중세는 신이라고 하는 대상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요. 직업을 가짐으로써요.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에 대한 벌이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따먹었었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조상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는 의미로서 노동을 열심히 한다라고 중세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원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았고 그것은 신이 부여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 다음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지문은 모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 참고하면 됩니다. 노동은 식량을 제공하고 나태, 게으름을 추방해야 되며 육욕, 6가지 욕구를 억제하고 배품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 이런 노동이 가치가 있다라고 아퀴나스라고 하는 우리 앞에 중간고사 기간 때 배웠던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고, 구약성서라고 하는 성경책에서는 우리가 노동하여야지 그러한 생활이 가능하니까 노동을 열심히 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대로 넘어왔어요. 근대로 넘어가기 이전에 중세와 근대의 사이에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00년가량의 시간인 중세 때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를 다시 개혁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뱅은 직업을 어떻게 보았냐면 소명이라고 보았대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명령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원래 중세 때는 노동을 속죄 차원에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직업을 생각했었지만 칼뱅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은 그것을 속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긍정하였어요. 그래서 그 직업적으로 성공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얻게 되죠? 그렇죠.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되어요. 우리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은 신의 뜻에 맞지 않지만 신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직업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부가 있는데 그 부에서는 정당화시켜야 된다라고 칼뱅은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것을 중세 때는 부정하였었지만 칼뱅은 그것을 긍정함으로써 자본주의 정신, 그러니까 근대 때 중요하게 여겼던 자본주의의 바탕이 되게 해주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뱅의 지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는 신이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할 때 그의 부르심이 뭐였죠? 소명에 주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들을 구분함으로써 순서를 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셨대요. 칼뱅의 핵심 단어인 소명 반드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칼뱅의 영향을 받아서 근대 때 들어오아서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였어요. 이 베버는 칼뱅의 영향을 받아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요게 무엇이냐면 금욕주의 윤리를 이야기하여요. 금욕주의 윤리. 우리는 욕심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의 금욕주의를 통해서 자본주의 정신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베버는 생각을 하여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금욕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그 기독교를 실천해 나갔을 때 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지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노동은 은총 상태를 확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파악한 청교도. 이 청교도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를 의미하여요. 청교도는 철저한 노동의 의무를 통해서 신의 나라를 도달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와서도 여전히 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그 신의 소명에 따라서 우리는 노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청교도 윤리,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칼뱅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신의 뜻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부가 축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적으로 성공하면은 부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랑도 연결이 되겠죠. 금욕이 노동 생산성을 굉장히 촉진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부를 얻게 된다라고 베버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 지문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은 사회적 활동과 성취를 요구합니다. 사회적 활동과 성취가 무엇이었죠? 직업이었죠. 직업, 소명. 신은 그리스도교의 삶이 자신의 계명에 따라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자신의 영광을 증대하는 목적에 이바지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칼뱅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노동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 현세적 삶에 이바지하는 직업 노동도 역시 자연법에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베번의 사회적 질서, 그런 자연법 이런 것도 강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봅시다. 마르크스 역시 근대 때 사람이에요. 근대 때 사람인데 우리 마르크스가 등장하기 전에 어떤 근대의 사건이 있었었냐면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모두 다 알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발전한 것이에요.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모두 다 사람 손으로 모두 다 했었어야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온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매우 좋고 편리했었지만 이것이 많은 문제점들을 가져오게 되어요.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을 돌리려면 어쨌든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일에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계처럼 나사를 조이는 일 등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요. 마치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렇게 단순히 나사를 조이는 것을 진정한 노동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마르크스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을 했냐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지금 노동을 하고 있어요. 교육, 가르침이라고 하는 노동을요. 이 선생님은 이런 노동을 실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였구나,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껴요. 그럼으로써 선생님은 자아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이렇게 노동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창조 활동을 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마르크스는 보았는데, 자본주의 체제의 분업화된 노동, 이게 바로 기계와 같은 노동을 의미해요. 이런 것을 하면서 사람들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노동은 마침내 인간소외라고 하는 현상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마르크스는 생각을 해요. 그 인간소외 현상이 무엇이냐? 우리 프린트 11페이지 밑에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들에 의해서 지배당함으로써 오히려 비인간화되는 현상을 인간소외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고 인간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나 부속품으로서 기능함으로써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아실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러한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고 공산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런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진정한 노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크스의 지문 먼저 봅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노동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하나의 생품으로 생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노동자는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타자에게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용해준 고용자한테 속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소외되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나는 결국 인간 소외 현상에 빠지게 된다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이러한 현상들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런 분업으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내가 자아 실현할 수 있는 노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학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문에서도 그 자본주의 그 분업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동양사상가들의 직업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공자라는 학자를 살펴볼게요. 공자는 유교사상가였었죠. 유교사상가인 공자는 어떤 것을 강조하였느냐? 정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명은 바를 정자에 이름 명자라고 하여서 이름을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단순히 김현주라고 하는 석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은 사회적 직분,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회적으로 맡은 역할은 선생님이죠. 선생님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주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맡고 있어요. 그러한 역할들을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을 때 정명을 실천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딸, 그리고 선생님 동생의 언니, 뭐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한 역할들을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 방면의 정명을 실천하였다라고 공자는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본분이 있죠. 군주는 군주, 신하는 신하,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본분을 최선을 다했을 때 이 정명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고 공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각자가 자신의 역할들에 최선을 다한다면은 마침내 공동체, 국가가 평화롭게 그리고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유교는 공동체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군자는 군본을 추구하기 때문에 큰 일을 맡을 수 있다. 그의 반면에서 소인은 생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작은 일을 맡을 수 있다. 그래서 군자는 군자로서의 역할, 소인은 소인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을 때 직분, 명, 정명을 잘 실현할 수 있게 되고 그랬을 때 공동체가 질서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자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은 맹자가 좀 더 구체화하여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맹자도 공자와 역시 그러한 정명을 잘 실천하였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이 정명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게 직업을 잘 실천하였을 때 윤리적으로 내가 인격이 성장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이것에 관련된 지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에게는 불인인지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대요. 이 불인인지심이란 남에게 차마 어떻게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 불인인지심은 다른 말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도 배웠었던 단어였었죠. 기억나나요? 이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갖고 태어난 덕목으로서 그런 덕목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덕목들은 직업 활동을 통해서 더욱 확충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맹자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직업 활동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연결할 수 있겠죠. 이 맹자 역시 공자와 마찬가지로 대인과 소인의 일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인은 대인의 일을, 소인은 소인의 일을 열심히 하여서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인의 일과 소인의 일을 구별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저기 지문을 한번 볼까요? 대인은 대인의 할 일이 있고 소인은 소인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노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심이 마음 심자를 씁니다. 그의 반면에서 몸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몸은 힘력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을 노력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심자, 그러니까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통치자는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 노력자가 필요가 없고 하찮은 일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런 노력자가 있기 때문에 쌀을 먹고 뭐 다양한 야채들을 먹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역할들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보완을 하였을 때 이 나라가 잘 돌아간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때 그 노심자는 노력자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어서 그 백성들이 노력을 하여서 최선의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라고 맹자는 강조하였습니다. 세심한 배려 여기도 쓰여져 있죠. 자, 그리고 맹자의 항산 그리고 항심이라고 하는 단어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자 산이라고 하는 거 보이나요? 산은 생산, 출산할 때 산이에요. 무언가를 산출한다라는 뜻이죠. 이 항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 물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항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음은 기본적으로 도덕심, 도덕적인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도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돈, 최소한 내가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생활 양식들, 의식주가 없는 상태에서 도덕심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맹자는 생각을 했어요.
군자라든지 성인 요런 사람들은 상심이 없어도 항산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았지만 우리와 같은 평범한 백성들은 군자 성인들과 달라서 항산이 없으면 도덕심 또한 갖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산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런 도덕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았고, 이런 돈, 물건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예요? 당연히 직업을 통해서죠. 이런 직업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항산을 갖게 되고, 이 항산을 가질 수 있게 됐을 때 우리는 항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그만큼 직업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맹자는 강조하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공자와 맹자역랑 똑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자와 맹자는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보았었죠? 그렇죠. 선서를 이야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덕을 지닌 순선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순자는 성선이 아니라 성악을 주장하였습니다. 여기도 이기적인 존재라고 쓰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자는 악한 본성을 반드시 교화해야 된다, 다시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았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런 교화가 가능하느냐? 예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어요.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자신이 자신의 직분, 역할 이런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잘 파악하여서 뭐 선생님께 예의 바르게 인사한다거나, 아니면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잘 파악을 하여서 부모님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예라고 의미를 해요. 이러한 예를 잘 실현을 한다면은 사회는 잘 평화롭게 유지될 것이고 사람들이 선한 본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순자는 이해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성왕은 예를 제정해야 된다.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인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도덕책 같은 것이죠. 그러한 예를 통해서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된다라고 순자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 등의 덕을 이야기하여서 자신이 맡은 역할들, 위치를 잘 파악을 하여서 그러한 능력에 따라서 직업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무를 열심히 수행을 한다면은 이 나라가 평화롭고 잘 유지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직분은 덕과 능력에 따라서 정해져야 합니다. 신분에 따라서 혹은 본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예법에 따라서 욕망을 절제하여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자신의 역할들을 잘 실천하는 그러한 도리를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순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농구는 반일에 정통하지만 지도하는 관리자가 될 순 없대요. 맹자와 역시 마찬가지로 노심자와 노력자를 구분하고 있죠. 상인은 장사에는 농통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할 수는 없대요. 글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관리들은 도에 정통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도는 예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정통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다스리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자의 맡은 직분이 나누어져 있고 역할이 정해져 있음을 반드시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자는 자신의 맡은 직업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보았는데 여기 물질적 욕망 추구를 위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맹자는 이러한 욕망 추구를 다소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순자는 자신이 먹고 사는 것, 욕망 이런 것에 긍정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욕망들을 타고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천하는 태평해진다. 그러니 각자가 자신의 능한 부분에 따라서 열심히 직업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정약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정약용은 조선 후기 때 사람이에요.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때 어떠한 흐름이 있었었냐면은 천주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었어요.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라고 주장하였었죠. 조선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신분제 사회가 있었었지만 조선 후기 때 들어오면서 이 평등 사상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해요. 정약용은 이러한 천주교를 받아들인 인물로서 이러한 평등을 주장함으로써 신분제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으로서 실학자라고 불리우기도 해요. 실학자는 실용적인 학문 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진짜 우리가 공상적인 이기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용적으로 진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배워야 할까?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약용은 당연히 신분에 따라서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관리직이 되고 중인으로 태어났으면 농부가 되고 이런 신분에 따라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능력을 지녔는지에 따라서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 쓰여져 있죠. 신분적 질서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 분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문도 같은 내용이에요.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가 능력을 파악해서 직업을 배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수업을 마치고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수고 많았어요. 안녕히 계세요.